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준입니다. 병법사 제104부 원균의 최후, 남겨진 의문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까 합니다. 1597년 7월 15일 무적을 자랑하던 조선수군은 칠천량에서 한 줌의 채로 사라지고 맙니다. 전라 우수사 이억기와 충청수사 최호는 퇴각을 거부하고 항전하다가 끝내 전사를 했죠. 사령관급의 인물이 벌써 2명이나 죽은 거예요. 그리고 조방장 김환, 이분이 상당히 용장으로 이름이 자자했었는데 또 이순신한테 많이 또 혼나기도 했어요. 성격 자체가 좀 경솔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근데 어쨌든 이때 당시에 김환도 전투 도중에 물에 한번 빠졌다가 그때 일본군이 건져내가지고 포로로 잡힙니다. 고위급 인물 중에서 이제 포로도 한 명 발생한 거죠. 그러다가 김환은 나중에 가까스로 탈출을 해가지고 귀국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나마 이 아수라장 속에서 경상 우수사 배설만이 사전에 또 계획을 했잖아요. 이거 딱 봐도 지는 게임이니까 게임 빨랑 던지고서 어떻게 하자, 튀자. 그래서 전투 시작하자마자 바로 12척의 함대를 이끌고 눈치 빠르게 전장을 이탈하는데 성공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자, 이 난장판 속에서도 통제사 원균은 가까스로 기함을 이끌고 고성의 춘원포까지 도주하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이 순천 부사 우치적과 선정관 김식도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로 봐가지고 아마 춘원포에는요 원균의 기함 딸랑 한 척만 온 건 아니었고 몇 척 정도가 더 탈출에 성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칠천량 해전이 보면은 엄청난 참패였고 조선수군이 토봉와해됐던 그런 사건이다라고 평가를 받는데 이때 출진했던 군함들이 전부 다 사라진 것 같지는 않고 아마 그 뒤에 정황들로 봤을 때 거기서 격침되고 불타고 소실되고 그런 것도 있지만 여기저기 흩어져서 도망간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명량해전 때 이순신이 이끌었던 군함이 사실은 13척이거든요. 12척 플러스 한 척이에요. 그 한 척이 어디서 나왔냐? 만든 게 아니에요.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경상 우수사 배설이 이끌고 도망갔던 12척 말고도 여기저기 숨어 있었던 게 있었고 나중에 명량해전 이후에 좀 어느 정도 상황이 정리됐을 때 조선수군이 재건 속도가 상당히 빠르거든요. 조선이라는 나라의 그 경제 규모 사이즈가 벌써 나오잖아요. 조선이라는 나라가 더군다나 이 난리통 속에서 그 값비싼 군함들을 그렇게 쫙쫙 뽑아내는 것이 가능했겠냐. 미루어 봤을 때 여러 정황들로 보건데 아마 이때 일본은 여기저기 도망가가지고 가까스로 이제 살아남은 군함들이 몇 척 더 있었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하여튼간에 이 칠천량에는 원균 말고도 이제 몇 척이 더 같이 도망을 왔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상황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절망적이었죠. 그래서 원균은 과거 이순신에게 패전했던 일본 수군들이 그러했듯이 어떻게 보면 참 역사는 돌고 도는 건지 과거의 일본 수군들이 그러했듯이 원균은 초라하게 기함을 버리고 육지에 올라서 정말 허겁지겁 도망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때 원균은 나이가 이미 60을 바라보는 고령이었어요. 거기다가 원체 비대한 몸집이기 때문에 빨리 달리기도 힘들었다는 거죠. 결국 원균은 지친 나머지 칼을 잡고 소나무 아래에 주저앉아서 도주를 포기하고 맙니다. 그러면서 아마 이제 자기랑 같이 도망치던 사람들한테 그랬겠죠. 난 더 이상 도저히 못 가겠으니까 여기서 나는 마무리를 짓겠다. 당신들은 빨랑 도망가라. 하고서 사실상 도주를 포기하고 이곳에서 최후를 맞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것을 봤던 일본군 몇 명이 원균을 향해서 달려들었고 그 틈을 타서 선정관 김식과 순천부사 우치적은 현장을 탈출하는데 성공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선정관 김식이 이때 당시 목격했던 원균의 최후를 사실 정확하게 죽는 모습까지 본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정황상 원균이 여기서 맞이했을 마지막 최후의 모습을 보고서로 작성을 해가지고 선조에게 보냈다라는 거죠. 자, 실제로 선정관 김식이 선조에게 보냈던 보고서의 내용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은 통제사 원균 및 순천무사 우치적과 간신이 탈출하여 상륙하였는데 여기서 말하는 신이 선정관 김식이에요. 원균은 늙어서 행보하지 못하여 맨몸으로 칼을 잡고 소나무 밑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 원균의 나이가 58세인가 그쯤 됐는데 거의 60을 바라보는 나이였어요. 그래서 뭐 지금 58세 정도면은 아직은 한창 때라고 하지만 조선시대 기준으로는 이젠 가실 날이 얼마 안 남은 그 나이대이긴 하죠. 그래서 원균이 이제 뛰다가 더 이상 못 뛸 것 같으니까 지쳐가지고 소나무 밑에 이제 앉아가지고 난 여기서 최후를 맞이하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신이 달아나면서 돌아보니 도망가는 와중에 이제 김식이 마지막으로 원균을 딱 바라봤더니 벌써 외노 6에서 7명이 이미 칼을 휘두르며 원균에게 달려들었는데 그 뒤로 원균의 생사를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정황상 죽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설마 거기서 원균이 지금 지쳐가지고 널브러진 60이 다 돼가는 노인이 17명의 일본군을 감당을 하겠냐 이거죠, 혼자서. 경상 우수사 배설과 옥포, 안골의 만호 등은 간신히 목숨만 보존하였고 많은 배들은 불에 타서 불꽃이 하늘을 덮었으며 무수한 외선들이 한산도로 향하였습니다 하면서 당시에 참담한 상황을 기술하고 있죠. 비록 졸전으로 조선수군을 7천량에서 전멸시켰지만 원균의 죽음만큼은 장수다웠다라고 참작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좀 오늘은 쇼키한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원균이 7천년 전투에서 전사를 했다는 것이 옵실적인 견해예요. 아직까지도 이게 이제 학계의 통설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징비록에는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흥미로운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유성룡이 징비록에다 뭐라고 썼냐면은 이때 원균의 측근들이 모두 흩어지는 바람에 사실 원균의 최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목격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미묘한 기록을 하나 남겼는데 뭐였냐면은 혹자는 원균이 전사했다고도 하고 혹자는 원균이 달아났다고도 하는데 확실한 것은 알 수가 없다 라는 정말 상당히 묘한 기록을 남겼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실제로 징비록의 기록을 볼게요. 원균은 도망쳐 바닷가에 이른 뒤 배를 버리고 언덕에 올라 달아나려 했으나 몸이 살찌고 거동이 둔하여 소나무 아래 앉았는데, 그러니까 뭐 나이도 나이고 원래 또 이 사람이 풍채가 단순히 좋은 정도가 아니라 좀 비만이었잖아요. 그래서 오래 못 달린 거예요. 측근 사람들은 모두 흩어져 가버렸다. 어떤 이는 원균이 이곳에서 적에게 살해되었다고도 하고 또 어떤 이는 달아났다고도 하는데 확실한 것은 알 수가 없다. 근데 여기서 측근 사람들이 흩어져서 도망갔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크게 둘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첫째로는 사실 이건 측근들도 문제가 있죠. 이렇게 되면 그래도 그렇지 사령관이 저렇게 널브러졌는데 엇걸어서도 도망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만큼 상황이 극심하게 혼란스러웠던 건지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만큼 또 원균이 측근들한테도 인심을 많이 잃었던 건지 하여튼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예전에 한번 언급드렸던 게 운주당을 개조를 하고서 거기서 기생 파티를 열었다. 제가 이 부분은 이제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근데 이거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운주당에서 기생 파티를 벌였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는 더 포인트가 뭐냐면은 기생 파티까지는 버릴 수 있어요. 그거는. 왜냐면 이순신도 운주당에서 술을 마셨거든요. 술을 마셨다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생들하고만 마셨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담장을 쌓고서 부하 장수들이 오지 못하게끔 접근을 차단했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신만의 용도로 변경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부하들과의 소통을 스스로 거부를 한 그런 문제가 원균의 가장 치명적인 결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부하들한테의 인심을 많이 잃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하는 구절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아마 이 부분도 어쩌면 혹시 부하들이 원균을 평소부터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 혼란한 와중에 만약에 원균에 대한 충성심이 남아있었다면 뭐 어떻게든 원균을 챙기려고 했겠죠. 근데 원균이 여기 이렇게 처량하게 버려졌던 것도 평상시에 그런 인심이 좀 반영됐던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자, 아무튼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 7천년 참패 이후 고성으로 도주한 원균의 죽음이 확실하지 않다. 이것은 어쨌든 간에 일반적인 통설에서 완전히 배치되는 기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이런 비판을 제기하실 수도 있어요. 징비록의 저자 류성룡은 이순신의 강력한 지지자고 당연히 원균에 대해서도 곱지 않은 시선을 가졌을 확률이 높겠죠. 따라서 류성룡이 악의적으로 원균을 폄하하기 위해서 그의 죽음이 확실하지 않다라는 기록을 남긴 게 아니냐 뭐 그렇게 비판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는 한데
더 놀라운 것은요, 심지어 정식 기록인 선조실록에서조차도 원균의 죽음이 불확실한 정도가 아니라 그가 살아남았다. 그걸 또 목격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597년 7월 26일 칠천냥 패전 이후 약 한 열흘 정도 지난 시점입니다. 그래서 도원숙 권율도 선조한테 보고서를 올리게 됐는데 그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은 권율 휘하의 군관이었던 최영길이라는 사람이 한산도에 파견을 갔다가 칠천냥에서 패전한 이후에 원균을 직접 대면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군관 최영길의 말에 따르면은 원균은 칠천냥 패전에서 살아남은 후 버젓이 진주로 도망을 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일단 진주로 도망갈 테니까 당신이 도원수한테 내 말 좀 대신 전해달라 하면서 최영길한테 구체적인 전언까지 남겼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의 사료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의 군관인 최영길이 한산도에서 지금에야 비로소 나왔는데 그가 말하기를 원균이 사지를 벗어나 진주로 향하면서 말하기를 사량에 도착한 대선 18척과 전라선 20척은 본도의 산지에 있고 한산에 머물러 있던 군민, 남녀, 군기와 여러 곳에서 모여든 잡선 등을 남김없이 창선도에 집합시켜 놓았으며 군량 1만여 석은 일시에 운반하지 못하여 덜어내어 불태웠고 격군은 도망하다 패배한 배는 모두 육지 가까운 곳에 정박시켰으므로 사망자는 많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 정말 이게 충격적인 이야기인데 군관 최영길이 칠천년 패전 이후에 원균을 직접 만나가지고 원균이 그 사후 처리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했다라는 말까지 다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원균은 지금 어디 있냐 했을 때 진주 방면으로 도망갔다라는 증언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아무튼 간에 이 최영길의 증언이 사실이냐 거짓이냐 그걸 떠나가지고 다만 이걸 통해서 좀 알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 첫째로 보면은 여기서 원균의 전언, 진짜로 원균은 만나서 들은 얘기인지 어쩐지까지는 사실 좀 명확하지는 않은데 본인은 뭐 그렇다라고 하니까 그 전언에 따르면은 사량에 도착한 대선 18척, 전라선 20척은 본도의 산지에 있고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칠천냥 해전에서 모든 함대가 다 사라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시 배설이 이끌고 도망갔던 거 빼고 그 12척 빼고서도 나머지 여기저기 흩어져서 도망친 것들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좀 우리가 미뤄 짐작해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망자는 많지 않았다라는 구절이 있는 걸로 봐서 어쩌면 의외로 전사자가 많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사실 생각해보면은 그렇거든요. 전라우수사 이혁기 그리고 충청수사 최호 이런 사령관급이 죽었다는 게 원체 충격적이지 그거 말고 구체적으로 어떤 장군들이 또 전사를 했냐라고 하면은 또 마땅히 또 나온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심지어 이때 죽은 줄 알았던 사람들이 나중에 명량해전 때 막 여기저기서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로 봤을 때 칠천냥의 해전은 조금 더 정확하게 보면은 지휘체계가 붕괴돼서 아예 그냥 조선수군이 와야 되는 사건이지 정말 이제 조선수군이 싸그리다 몰살당한 사건까지는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미뤄 짐작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아무튼 간에 권율의 보고서를 통해서 최영길의 증언을 좀 이제 살펴봤는데요. 물론 이 시점에서 원균의 최후가 다소 좀 모호한 게 사실이에요. 왜냐면 선정관 김식도 원균에게 일본군이 달려든 것까지만 봤지 구체적으로 그의 죽음을 목격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본인도 정확하게는 모른다고 그랬어요. 게다가 선정관 김식도 혼비백산에서 도망치는 가운데 목격한 거니까 또 김식의 기억이 부정확한 것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조선 조정은 정황상 원균이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니 아무리 봐도 이게 살았을 것 같지가 않으니까 근데 버젓이 권율의 보고서에 원균이 살아서 진주로 도주를 했다. 그렇게 써있으니까 그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거죠. 아무튼 통제사 원균이 어딘가에 숨어서 살아있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런 소식에 온 조정이 발칵 뒤집힙니다. 그래서 비변사에서는 즉각 원균을 체포해가지고 사건의 진상을 밝혀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여요. 이에 그동안 그토록 원균을 지지해왔던 아주 원균 사랑이 지극했죠. 선조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선조가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은 그러면 원균을 체포를 하면은 직결 처분을 해도 좋다. 그런 취지의 명령을 내렸다라는 거죠. 이로써
조선 조정은 한동안 어딘가에 숨어 있을지도 모르는 원균을 찾아내는데 혈안이 되었지만, 또 좀처럼 이 한번의 행보가 찾아내기가 상당히 만만치 않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사료의 내용을 보면요,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칠천량 해전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대략 한 20일 정도쯤 지난 시점인데, 그러니까 7월 15일이 칠천량 참패고 7월 말쯤 해가지고 권율한테 보고가 올라왔죠. 원균이 살아있을 수 있다. 그래서 8월 초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상이 이르기를 아랜대로 윤허한다. 다만 원균을 죽이려 할 경우 균이 마음속으로 복종하지 않을 듯하니 헤아려서 처리하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원균을 처단을 하되 바로 이제 죽이려고 하면 얘가 또 도망가서 어디 숨어있거나 그럴 수 있으니까 살살 달래서 끄집어낸 다음에 확실하게 체포를 해서 처리를 하라는 거예요. 즉결 처분을 사실상 명령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자 비변사가 회개하기를 원균이 군사를 잃은 죄는 참으로 용서하기 어려우나 그간의 잘못한 죄로 오로지 원균에게만 책임질 수는 없을 듯하니, 정확하게 말하면 좀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선 원균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의논하여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랜대로 윤하였다 하면서 원균은 일단 잡히기만 하면 무조건 목이 따일 그런 운명에 놓이게 되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만 놓고 보면은 원균이 영라없이 칠천량에서 살아남아가지고 뻔뻔하게 여기저기 숨어있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칠천량 패전은 조선 수군이 통째로 와야 될 정도로 정말 충격적인 참패였어요. 그러다 보니 혼란스러운 와중에 당연히 정보의 오류도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가령 예를 들면은 예전에도 한번 지적한 적이 있었는데, 개전 초기에 전산계에 분명했던 부산첨사 정발, 그리고 동래부사 송상현도 개전 초기의 그 혼란한 상황 때문에 한동안 조선 조정에서는 그들의 죽음이 확인이 안 됐어요. 근데 심지어 어떤 소문까지 돌았냐면은 이 두 사람이 안 죽은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일본군에게 투항해가지고 길잡이 노릇을 하고 있다, 그런 오보까지 나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놓고 봤을 때 원균의 생존설 역시 칠천량 참패의 혼란 가운데 발생한 정보의 오류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군관 최영길도 진짜 직접 원균을 만나서 이 얘기를 들은 건지 아니면 또 누군가를 통해서 전달받은 걸 갖다가 이렇게 전한 건지 그게 좀 모호한 부분이 있긴 있어요. 다만 전쟁이 끝난 후에 작성된 징비록에서 여전히 원균의 최후에 대해서 생사를 확인할 수 없다라는 묘한 기록을 남겼다는 것은 의미심장한 부분이라는 거죠. 즉 원균 생존설은 당대도 상당히 많이 떠들었던 떡밥 중에 떡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칠천량 패전에 대한 충격이 어느 정도 가라앉자 조선 조정은 원균의 전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왜냐면 찾아도 이거 잘 보이지도 않고 또 이게 진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전사인데 우리가 괜히 오해한 건지 좀 이제 아리까리한 상황이 된 거예요. 더군다나 정발과 송상인의 사례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전쟁이 끝난 후에 원균은 국왕인 선조의 강력한 지지로 무려 선무 1등 공신에 책봉되는 영예를 누리게 되었다는 거죠. 다만 원균의 시신은 끝까지 못 찾습니다. 그래서 원균의 무덤이 평택에 있는데 이것은 가묘 형식으로 일단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후 비변사는 칠천량 해전의 패전은 원균의 졸전 때문이었다 라고 이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이렇게 돼버리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원균을 통제사에 앉히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지지를 했던 사람이 있죠. 그분이 누구냐? 바로 국왕인 선조입니다. 선조 입장에서는 정말 이거 대략 난감이에요. 아니 그잖아요. 왜냐면은 이순신을 무리해서 경질해 가면서까지 원균을 통제사 자리에 앉힌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선조입니다. 그리고 선조가 그렇게 무리해서 원균을 앉혔기 때문에 원균이 칠천량에서 최종적으로 패전을 했다. 그러면 결국에는 칠천량 패전의 책임이 원균 혼자의 책임으로 결정이 나버리면은 이게 누구한테도 연대 책임이 넘어가게 되냐면은 따지고 보면은 선조한테까지도 연대 책임이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 때문에 선조는 이제 슬슬 원균에 대한 가드를 치기 시작하죠. 그래서 끌어들인 게 누구냐면 권율이에요. 권율이 원균한테 볼기짝까지 치면서 수모를 졌기 때문에 원균이 무리해서 출친했던 거 아니냐. 그러니 잘못은 누구한테도 있다? 권율한테도 있다. 이런 이제 물타기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선조는 칠천냥 패전은 원균 한 사람만의 잘못이 아니며 원균은 통제사의 지위에 있으면서도 오히려 전장에서 힘써 싸우다가 전사했으니까 당연히 선무 1등공신에 책봉될 만은 하지 않냐라면서 이렇게 맞서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제로 선조가 했던 이야기를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원균이 주장으로서 절제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적들로 하여금 불의의 기습을 감행하도록 하여 전군이 함몰되게 하였으니 죄는 모두 주장에게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비변사에서는 처음에는 이게 원균 혼자만의 잘못일까라는 의구심을 가졌다가 대략 한 1년 정도 지난 다음에는 이거는 뭐로 봐도 원균 잘못이다라고 결론을 내려요. 그러나 그 아래 각 장사들의 공제에 대해서도 신상필벌을 행하여 군기를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원균 한 사람에게만 핑계대지 마라 하였다. 그러니까 선조가 대놓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왜 원균 혼자만 잘못한 거냐. 뭐 따지고 보면 권율도 잘못 있는 거고 뭐 누구도 좀 이제 잘못 있고 누구도 잘못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엮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원균 혼자만의 잘못으로 돼버리면은 원균은 이 자리에 앉은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 국왕인 선조의 책임이 회피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인 이유로 결국 선조는 원균을 마지막까지 옹호를 해주고 끝내 선무 1등 공신에 올리는 그런 기염을 토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 당시 이 어전회의를 지켜봤던 사관이 한탄하는 말을 해요. 거기 이제 사관의 논평이 있는데 뭐라고 이제 논평이 써있냐. 사신은 논한다. 한산의 패배에 대하여 원균은 책형을 받아야 하고 다른 장졸들은 모두 죄가 없다. 그러니까 사관이 봤을 때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무조건 원균의 잘못이지 다른 군졸들이 무슨 죄가 있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원균이라는 사람은 원래 거칠고 사나운 하나의 무지한 위인으로 당초 이순신과 공로 다툼을 하면서 백방으로 상대를 모함하여 결국 이순신을 몰아내고 자신이 그 자리에 앉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칠천냥 패전의 근본적인 원인을 놓고 보자면은 원균이 통제사가 됐기 때문이고 원균이 통제사가 되는 과정에서 작용했던 것은 크게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선조가 밑도 끝도 없이 원균을 밀었다는 거. 또 하나는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했을 때 원균이 이순신은 못하지만 나는 할 수 있다 라는 식으로 이순신을 모함했다라는 거죠. 겉으로는 일격의 적을 섬멸할 듯 큰 소리를 쳤으나 지혜가 고갈되어 군사가 패하자 배를 버리고 무트로 올라와 사졸들이 모두 어육이 되게 만들었으니 그때 그 죄를 누가 책임져야 할 것인가. 한산에서 한번 패하자 뒤이어 호남이 함몰되었고 호남이 함몰되고서는 나란 일이 다시 어찌할 수 없게 되어버렸다. 시사를 목도하건대 가슴이 찢어지고 뼈가 녹으려 한다 하면서 사관이 한탄을 하는 논평을 남기게 되었죠. 뭐 정리하자면요. 물론 칠천냥 패전이 오롯이 원균 한 사람만의 잘못이라고 말하는 거는 역사학적인 시점을 봤을 때 조금 무리는 있는 건 맞아요. 일단 누구도 잘못이 있냐면은 맹목적으로 원균을 믿은 선조 잘못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선조가 이렇게 나왔을 때 이걸 막지 못하고 부안해동했던 조정의 중신들 당연히 책임이 있죠. 또 이게 중요한데 막연하게 수군이 출진하기만 하면은 어떻게든 될 것이다라는 그런 환상을 가지고 있던 조선군 지휘부도 당연히 책임이 있습니다. 이게 이순신이 백전백승을 하니까 그냥 수군이 원래 센 거고 조선 수군이 나가기만 하면은 무조건 될 거다. 맞는 치트키처럼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오판도 역시 분명히 칠천냥 패전에 영향을 줬다라는 거죠.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이순신을 모함해 가면서까지 통제사의 자리에 오르려고 했던 원균의 무책임한 행동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다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원균 일가가 다 그랬던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원균이 좀 별종인 건데 막상 또 원균의 동생들하고 원균의 아들은 나름 괜찮은 전공을 세운 사람들이었고 또 열심히 싸운 사람들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원균 때문에 좀 이제 그 밑에 있는 동생이나 아들들이 같이 좀 욕을 먹은 그런 불운한 케이스가 되었죠. 자, 그래서 이 칠천냥 패전을 두고서 선조의 원균 옹호론에 대해서 후대의 사관들은 가슴이 찢어지고 뼈가 녹는 심정으로 원균의 책임을 명시하는 기록을 남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이 칠천냥 패전은 원균 한 사람만의 잘못이냐라고 했을 때 한 사람만의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국왕인 선조, 조정의 중신들, 그리고 조선군 지휘부,
또 이제 무리하게 원균을 등 떠밀면서 볼기차까지 때렸던 권율도 사실 책임이 없지는 않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다 책임이 있는 건 맞기는 한데 근본적인 1차원적인 그런 잘못은 누구한테 또 있었냐 했을 때 그건 또 명확하게 원균한테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선 수군이 아작이 나게 되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면 일본군의 진격을 뭘로 저지하기로 결정을 내린 거냐면은 조선 조정의 전략 방침이 수군으로 막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 수군이 아작이 났어요. 그러면 다음번 일본군의 타깃이 되는 게 호남인데 과연 호남이 버텨낼 수 있겠냐 이거죠. 자, 따라서 호남의 입구 역할을 하고 있는 남원성의 모든 시선이 주목이 되는데 과연 남원성은 일본군의 공세를 막아낼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